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모차르트 아시죠? 그 음악 천재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가난해가지고 이 피아노 강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과외를 했겠죠. 그런데 이 수강료를 받는데 처음 온 사람은 50실링을 받았는데 누구에겐가 강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100실링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사람한테는 100실링을 받았대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피아노를 배워온 사람은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무지무지 힘이 들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고 오는 사람 가르치기가 훨씬 쉽대요. 모차르트 같은 천재도. 그래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가치관,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방법을 배우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분,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는 분은 성공해요. 미국의 그 자동차 왕이 누굽니까? 헨리 포드죠. 그분은 자동차로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경영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경영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해놨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말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저놈 참 별걸 다 쓴다 그러는데 하여간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이거 헨리 포드가 한 얘기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러니까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형편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이 박한길 회장께서 제가 전역을 하기 전에 자꾸 경제연구소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게 저도 여기 앉아서 교육 받았거든요. 엉덩이에 땀나게 들었거든. 대전에 가서도 듣고. 그래서 이건 사기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 경제학자들이든지 대단히 중요한 경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예요. 그 두 개만 해결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는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소득 분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득 분배가 안 되면 그 자녀들에 대한 인적 자본 축적, 다시 말하면 교육이 안 되니까 그 자녀들이 다시 또 고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용 문제, 인플로이먼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농경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가는데 지식정보화 시대는요 노동전략적 기술 발전이 계속돼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을 덜 쓴다고요. 즉 자동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IT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가가치 생산액이 점점 높아지니까 연봉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나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인적 자본을 가진 사람은요 취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격차, 다시 말하면 양극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를, 대기업을 탓하거나 정부를 탓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다.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 어떤 고용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자기가 자신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애터미는 그래요.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곧 여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고용주를 욕할 필요도 없고 뭐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득 창출도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맨날 자빠져서 노는 놈이 소득 적다고 하면 그게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소득을 버는 것은 대단히 공정한 겁니다. 페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적다.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공정한 게임이 이 게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밥을 40년을 먹고도 여기 왔는데 저 모습 보니까 사기꾼 같이는 안 생겼죠. 국가로부터 보고군장을 받은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국가에서 다 먹여 살리지. 그런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제가 보면 알아. 여기 지금 고급 장교들도 있고 고급 경찰관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은 이거 안 해도 먹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국가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는 혜택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회에 리턴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정한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없는 일이라고 관심을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퓨맨이에요. 소수 사람이에요. 소수 사람. 소수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퓨맨 리치. 소수 메이크니까 소수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테크닉 문제는 계속 원데이 또는 이런 이 석세스를 통해서 배우시고 또 스폰서 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폰서 분들에게 배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 소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보고 자세하게 살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마치 독수리가 밑에 바다에 또는 강에 고기를 들여다보듯이 이게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이 큰 매크로적인 시각을 갖는 게 대관이고, 소찰은 크게 본다고 해서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자세하게, 작은 일도 자세하게 살피는 게 소찰이거든요. 그런데 대관과 소찰은 두 개를 다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뛰어난 장수라든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이런 분이에요. 그 당시 국제정세 나라가 돌아가는 거 예군의 동향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하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살폈거든요. 훈련 하나하나, 진지 하나하나, 전투를 할 때마다 우리 후방에, 우리 뒤에는 적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전략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놈만 공격을 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대관 소찰을 혼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기업가나 유능한 정치인이나 유능한 리더, 유능한 장수 이런 분들은 혼자 대관 소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두 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작은 것은 못하고 덜렁대. 그래가지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믿죠. 너무 작은 것을 보는 사람은 큰 흐름을 보지를 못하니까 큰 실패는 안 하지만 큰 성공도 못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평균적으로 남자는 대관하도록 돼 있어요. 큰 걸 봐요. 큰 흐름을 이렇게 보고, 여자는 매우 세밀하고 자세한 것을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밝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조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별의별 남녀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 이게 덜렁대는 남자, 그 옆에 여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잡아주고, 적게 보는 여자, 큰 눈으로 남자가 봐주고. 그런데 특히 여자는 제가 우리 마누라를 보면요, 공간 지각이 형편없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은 마누라가 운전하고 제가 어떤 일로 오른쪽에 타면은 말이 이만큼 나와.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하느냐, 이게 이제. 근데 그때마다 싸우니까 지금은 무지무지 참아요. 제가 수양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 줄 아는데 매우 내가 보면 위험해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 바뀔락 말락 그러면은 100분의 1초 만에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려고 하면 이 아줌마는 멈칫하니까 울렁울렁 하다가 길 가운데 딱 서.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그냥. 그 왜 그런가 몰라. 그럼 내가 뭐라 그러거든. 멈추려면 멈추고 가려면 신속하게 쌩 지나가는 말이야. 근데 바뀌려고 그러면 어머 그러면서 이걸 받았는데 이것도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면 독립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18세 되는 생일 파티가 가장 거창합니다. 그리고 18세 되는 날에 운전면허를 따거든요.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취소거든. 아무것도 못해.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처럼 면허증 뺏기고도 몰고 다니면 되는데 그런 놈이 없어 거기는. 그러다가는 이게 뭐 감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미국 아줌마들은 18살 때부터 운전을 했어.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아줌마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암만 여자는 그러니까 100년을 운전을 해도 공간지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국 여자와 미국 아줌마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미국 여자들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하면 노래를 되거든요. 네. 18살부터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관 소차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경험과 사고방식을 가진 남녀가 하나의 라인을 이루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게임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모든 행위가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은 게임의 상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국가 간의 경제 관계,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비즈니스 관계도 전부 게임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이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A라는 전략으로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이론 분야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게임을 나는 저 뿅뿅 하는 게임도 모르는데 그것도 게임이지만은 우리가 강남 대로를 걸어간다, 명동 거리를 걸어간다 할 때도 그것이 게임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올 때 내가 가면은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가야 되잖아요. 부딪히지 않도록 가려면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장애물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내 전략을 선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전략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앞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내 전략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앞에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몽땅 게임이에요. 게임. 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도 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 이겨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게임의 제목은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이것은 장자크 루소, 유럽의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분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에밀이라든가 하는 걸로 많이 알려졌죠. 장자크 루소가 쓴 책 중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사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사슴 사냥을 하는데 그 팀이 사슴을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체가 포위를 해야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토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슴을 포위해서 모으는 장자크 루소의 이 책을 보고 경제학자들이 이걸 게임 이론으로 변형한 게 사슴 사냥 게임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지금 10여 명의 포수들이 사슴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토끼가 나타난 것을 포위하는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선 토끼를 포위하고 사슴을 같이 잡을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놈들이야 사슴을 잡건 말건 나는 토끼를 잡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토끼를 쫓으면은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사슴이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그 경우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토끼를 쫓은 사람, 토끼를 잡은 사람은 자기 배는 채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굶어야 돼. 사슴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요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사슴을 포위해서 지금 가는데 분명히 사슴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만은 꼭 사슴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토끼를 안 잡으면, 안 쫓으면 다른 팀원들도 또 토끼를 쫓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내가 토끼를 안 쫓아. 그런데 내가 토끼를 안 쫓고 사슴을 잡으려고 팀워크를 이루는데 나 말고 어떤 사람이 배신해서 토끼를 쫓아버리면 그 사람은 토끼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은 굶어야 돼. 그러니까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슴을 쫓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경우에는 먼저 토끼를 쫓는 것이 이익이 돼요. 다른 놈이 배신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장자크 루소가 왜 이런 얘기를 썼느냐 하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사슴 사냥을 하면 사회가 좀 더 잘 살게 되는데 그중에 꼭 팀워크에서 이탈, 배반해가지고 토끼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소득과 사회 전체적인 유틸리티, 효용 그리고 웰페어, 후생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쓴 거예요 지금. 요걸 이제 영국 계몽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음이라고 하는 아주 계몽주의 시대의 영국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를 보고 다른 얘기로 다시 꾸몄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배를 저어야 이 배가 온전하게 갈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사람이 배를 젓지 않는 경우,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 이 배는 갈 수가 없다. 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먼은 다시 목장 얘기를 합니다. 이 목장에서 지금 두 사람이 젖소, 그 다음에 이 짐승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비가 와가지고 목장이 지금 물이 잠겼어요. 그런데 이 드레인, 물을 빼야 목장이 정상적으로 이게 목초가 자라고 양을 키우고 젖소를 키울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야 겨우 물을 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가 협조를 안 해서 물을 못 뺐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양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데이비드 휴음이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게임 이론으로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에 각자가 얻는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게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가는 모르셔도 되고 파레토 효율성, 다시 말하면 파레토 최적이 되는 경우에 모든 사람들의 복지가 최대가 돼요. 최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토끼를 잡는 것은 요거예요. 요 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제로고 자기만 토끼를 잡으면 자기는 이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슴을 잡으면 전부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어떤 놈이 배신해서 자기만 토끼를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다 굶게 된다. 좀 요 문제예요. 이게 지금 파레토 효율성을 분석하는 경제학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파레토는 우리가 이 파레토 효율, 지금 모든 국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 그다음에 사회 정책 예산 배분도 요 파레토 효율성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파레토 개선이냐 파레토 최적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해요. 여기에 다리를 놓는 것이 좋으냐 안 놓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도 전부 파레토 효율성 문제고 우리가 파레토는 익숙한 게 파레토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 노력이 80% 소득을 가져온다는 게 파레토 최적이에요. 이제 파레토 2080 법칙이에요. 파레토는 이태리 경제학자입니다. 이태리 경제학자인데 파레토가 우연히 이태리에서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이태리에서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태리 국민 20%가 80% 땅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태리만 이러는가, 전 유럽이 이러는가. 전 유럽을 조사해 봤더니 전 유럽도 마찬가지로 20%의 부자가 80%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 조사해 보니까 세계 인구 20%가 세계 소득 8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2080 법칙이에요. 그런데 파레토가 자기 마당에 나와서 완두콩 있잖아요. 완두콩. 완두콩 심어보신 분 있죠? 저도 심어봤는데 완두콩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꼭지에는요, 알 3개가 더 잘 여물어가지고 들어있어요. 어떤 건 2개 들어있고, 어떤 건 1개 들어있고, 어떤 건 쭉정이만 있고 그래요. 파레토가 자기 마당에 있는 완두콩 꼬투리를 따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20% 꼬투리에 완두콩 80%가 들어있더라. 그렇다면 2080 법칙은 뭐예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자연법칙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은 20%의 환자가 건강보험, 국가 건강보험 80%를 써요. 80%를 쓴다고요. 20%의 운전수들이 교통위반을 80%를 해. 80%를 해. 20%의 연예인이 연예 전체 소득의 80%를 벌어요. 자,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처럼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8사람은 너나 해라 그러고 2사람만 관심을 보였다. 그건 자연법칙이에요. 그건 아주 성적이 좋은 거예요. 절대로 100%가 아이고 그러냐 그렇게 좋은 게 있냐 그런 말 안 합니다. 너나 해라 그러지. 너나 해라. 그러니까 법칙이 이렇다는 걸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 토끼를 쫓으면 이 정도 토끼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굶어야 되는데 같이 사슴을 쫓으면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의 노력으로 80%를 얻을 수 있어요. 저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을 통상 4가지로 나눈다 그러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이젠하워 원수께서 그걸 많이 아이젠하워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급하고도 중요한 것.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급하고도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그렇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일.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해야 돼. 자녀 교육시키는 일. 오늘 공부 안 한다고 당장 자녀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오랜 기간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당장 뭐 누구 친구 경조사에 참석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일이 자꾸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맹장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하는 게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만나자고 한다. 옛날에 리크루팅 했던 사람이 스폰서십을 요구한다. 그건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뭡니까? 네? 화장실 가는 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통으로 고등학교 여고 동창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것은 전화가 왔으니까 급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얘 누구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한 게 시집 잘 가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하고 앉아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장 전형적인 것이 연속극 보는 일. 요거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3시간 본다 그러죠.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급하고도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80%의 시간을 쓴답니다. 거기에 80%의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집에서 연속극 3시간 보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자빠져 자고 그러고 전화통 들고 뭐라고 하고 가끔 저도 이 신경질 할 때가 있어요. 집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삐삐 그러고 통화 중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기 잘못 놓였구나. 그런데 웬걸 누구하고 통화하니라고 그래서 지금 통화하니라고. 그 결론은 뭡니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결정하고 30분 통화를 끊죠. 그러니까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급하고도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만 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경제학자들이 바로 장자크 루소의 그 사슴 사냥 문제를 게임 매트릭스로 이제 바꿨습니다. 게임은 이제 두 사람이 통상 하는 거니까 그 팀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에 사냥꾼, 경기자,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게임에서는 사냥꾼 A가 있고 사냥꾼 B가 있어요. 이때 사냥꾼 B가 사슴을 쫓으면은 사냥꾼 A는 다른 걸 쫓을 필요가 없이 사슴을 쫓으면 둘 다 3이라는 이득을 얻어요. 만약에 사냥꾼 B가 사슴을 쫓는데 사냥꾼 A가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사냥꾼 B가 토끼를 쫓을 때 사냥꾼 A는 뭘 쫓아야 돼요? 자기도 토끼를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협력해서 사슴을 쫓으면 자기도 사슴을 쫓는 게 이익이고, 어떤 놈이 배반해가지고 토끼를 쫓으면 이미 사슴은 놓쳤으니까 자기도 토끼를 쫓는 게 그나마 굶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루소가 얘기를 한 것은 사회가 이렇다. 그런 말,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더 큰 소득과 더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죄다 자기 앞에 것만 쫓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시라는 우리 지금 그 극장에서 했던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보셨네. 뷰티풀 마인드. 거기에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그레디에이터에 나왔던 그 멋들어진 근육질 사나이 있죠. 원래 내시 교수는 그렇게 근육질이 아니거든. 피창 말랐거든. 그런데 이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내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균형이 이루어져요. 이퀴리브리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내시 균형은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사슴을 쫓으면 나도 사슴을 쫓는 게 이익이고, 상대가 토끼를 쫓으면 나도 토끼를 쫓는 게 이익이다. 상대가 눈앞의 이익을,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을 때 나도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는 게 이익이고, 상대가 협력을 해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려고 같이 움직일 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협력하는 내시 균형은 3-3이라는 사슴 3-3이라는 소득을 얻는데, 이렇게 되면 1-1밖에 못 얻어요.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대학은 카네기 멜론 대학 수학과를 졸업했는데, 미국은 이게 학생이 우수하면요 대학 졸업할 때 아예 박사학위까지 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코스를 다 해야죠. 근데 이 내시라고 하는 사나이는 20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사 석사를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 지도교수가 더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 대학원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의 추천서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어떤 제도를 따라서 내신 성적이라는 것을 제출해서 대학에 가고 그러죠. 근데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안 믿어요. 그래, 그게 이제 사회의 신뢰 문제인데, 우리가 신뢰 사회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미국의 온갖 입시 제도를 다 가져와도 안 되는 게,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드니까. 더핀이라는 이제 지도교수인데, 지도교수가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이 사나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추천을 했는데 성적표도 안 보내고 단 한마디만 써서 보냈어요. 이 사나이는 천재다. 이렇게. This man is a genius. 이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이 지도교수를 믿기 때문에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동시에 합격시켰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대학원에 가서 22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28페이지짜리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노벨상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은 언제 받았느냐? 65세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2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MIT 수학교수로 갔는데 이게 정신분열에 걸려서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러면 정신이 돌아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미친놈이죠. 서울역 대합실에 자빠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평생 먹고 살도록 대학에서 졸업했어요. 그런데 45년 뒤에 정신분열증을 극복하고 이게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2살에 박사학위 논문이 노벨상인데 그게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냈거든요. 게임을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게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책은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거든. 그게 뷰티풀 마인드예요. MIT에서 수학 교수를 할 때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자기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아이 그놈이 22살짜리인데 학생이 똑같지 나이가. 그렇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내시가 어디에서 그런 힌트를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깨지지 않는 룰이에요. 모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그 맞는 것 같죠? 그 맞아요.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3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인데 이 농부가 땅에다가 뭘 심을까 하는 것은 애국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국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 계세요 지금?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내 소득이 생기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아주 명제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사나이는 존 내시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파티에서 여자 파트너들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요 잠깐 4명의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4명의 아가씨는 보통 아가씨예요. 보통 아가씨. 근데 이쪽 아가씨는 금발의 미녀예요. 그러면 이쪽에 5 사나이가 있어. 요 존 내시 친구 5 사나이가 있어. 그러면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경쟁을 해서 이 금발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파티 때. 그렇죠? 그것이 이익이 극대화돼. 그런데 5놈이 경쟁하다가 어느 한 놈이 요 금발 아가씨를 차지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된 거냐 그런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4 사나이는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요 4 아가씨 중에 하나 골라서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관심을 보이자 캥 하고 가버렸어요 4 아가씨가. 그러면 아담 스미스처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5놈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안 되더라 그런 말이야 지금. 이익이 안 되더라. 자 신사 여러분 이 아가씨 중에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으시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금발의 미녀하고 하고 싶은가 나머지 보통의 여인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으냐 이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근데 실제로 존 내시 앞에 저렇게 나타났어. 아가씨들이. 저녁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티를 하려면 저 아가씨들끼리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전부 다 이 금발의 아가씨에게 필이 꽂힌 거야. 나머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면 내시가 생각해,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이 5 사나이가 전부 이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경쟁을 하다가 아주 운이 좋아서 어떤 한 사나이가 얻어 걸리면 그 사나이는 욕망이 극대화되지만 다른 사나이는 제로가 된다. 그러면 제로. 왜냐하면 이 네 아가씨가 좀 행하고 가버렸어.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내시는 요 아가씨도 이 5 사나이 중에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도 없어서 거절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무한 경쟁을 하다가 5 사나이가 얻는 것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는 것이 제로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현상을 어떤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요 이제 이 게임 이론인데요.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존 폰 노이만 이 사람은 원자탄 만든 사람인데 이거 물리학자인데 요런 아인슈타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게임 이론을 만들어서 냉전 시대에 미국의 국제 전략에 이용했던 수학자들입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팅하지 마라, 베팅하지 마라, 베팅하지 마라, 베팅하지 마라. 그런데 요 분들은 아주 선량해서 베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슴을 쫓아라, 사슴을 쫓아라, 사슴을 쫓아라, 사슴을 쫓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분이 베팅을 해가지고 직급을 달성해가지고 돈을 왕창 가져갔어. 그러면 이분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 합리적이라는 것은 작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는 게 합리적이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규칙을 지킬 때 나는 규칙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의 행동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학길 운행을 안 할 때 나만 가학길로 가면 명절 때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고 휘발유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 돼요. 그 사람 이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극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러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몽땅 갓길로 간다. 그러면 사고가 나도 레카차가 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적으로 다 좋으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 이 존 내시는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눈앞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만 행동하면 그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돼요. 그런데 그러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사슴을 쫓자 하는데 반드시 토끼를 쫓는 사람이 나타난다. 반드시 토끼를 쫓는 사람이 나타난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 문제예요, 신뢰. 자, 무신분립이라고 나오죠.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백성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자공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가 오늘날 공자가 된 것은 자공이라는 제자 때문입니다. 자공은 공자 10대 제자 중에 공자가 직접 말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해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사를 해서. 그런데 그 당시 공자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묵가라든가 법가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많았고 그 당시 사상계를 지배한 것은 묵가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묵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자가 이렇게 빚을 발하게 된 것은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돈을 무지무지 벌어가지고 자기 스승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 스승을 알리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자기 파트너 중에 마당발이 나오면 스폰서가 유명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스폰서가 유명해져요. 자, 이 자공이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정치가 뭡니까?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해버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족식이다. 가장 먼저 족식. 족식이 뭐예요?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정치의 첫 번째 중요성이다. 백성이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정치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족평 그랬어요. 족평은 군사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사력이 약하면 백성들이 시달린다 그런 말이 외침에. 그러니까 항상 백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하면 자꾸 옆에 놈이 침략해가지고 백성이 살기가 힘드니 백성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만은 전쟁에 죽지 않도록 족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신 그랬단 말이에요. 민신. 즉 백성이 조정을 믿고 조정이 백성을 믿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죠. 족식, 족병, 족신, 민신.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정치의 요체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유명해요.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이게 전부라고 미국 사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공이 수제자니까 묻는 것도 잘 물어요. 묻는 걸 잘 물어야 대답을 잘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그러더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놈이 손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질문이 부처님은 하루에 방구를 몇 번 끼십니까? 이따구 질문을 하면은 그게 질문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스승이 대답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푸드기하게 두 개밖에 못한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걸 없애라. 이걸 없애라. 다시 말하면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백성이. 그러면 또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개 남았는데 둘 중에 부득이하게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라. 그럼 뭐만 남아요? 신뢰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뭐 밥이 중요하지 않다.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신뢰가 없으면 밥도 안 생기고 군사력도 안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신뢰가 무너졌는데 무슨 놈의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가 잘 되겠느냐.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러면 뭐 잘 되겠느냐.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뢰라는 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건 지금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슴을 쫓아야 되는데 토끼를 쫓는 이유는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야. 저놈이 내가 사슴을 쫓는데 저 혼자 살라고 토끼를 쫓지 않을까?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하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로 애터미 조직은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신뢰가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해요.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요, 지금 현재 기존의 조직은요, 위계 질서가 반드시 서 있어요. 위계 질서 다 있죠. 그리고 상사가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고 상관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애터미 조직은요, 스폰서가 꼭 나이가 많으라는 법도 없고 학력이 높으라는 법도 없고 경험이 많으라는 법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조직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위계 질서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조직에서는 썩은 사과는 집어내버려. 그렇죠? 썩은 사과.
썩은 사과는 하나가 썩으면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드니까 그 사과는 진짜 빨리 집어내버리거든. 어떤 방법으로 집어내버려요. 관료 조직이나 군대 조직은 진급을 안 시켜버리고, 그렇죠. 썩은 사과는 진급을 안 시켜. 기업 조직에서는 책상을 없애버리죠. 나가라는 소리는 안, 꼭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책상을 없애버려. 그게 썩은 사과를 드러내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신뢰입니다. 얘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아빠가 잡아주리라고 하는 신뢰가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요거 던져놓고 말아볼 것이다. 그럼 어떡하겠어, 이거? 우리 손녀, 손자들 보면은 있으면 사정없이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내가 살짝 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히 내가 비키지 않고 자기를 안아준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이쪽으로 뒤로 떨어지는데 이놈들이 여기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뢰는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준다. 신뢰는. 신뢰. 여기 지금 파트너스 트러스트예요. 서로 파트너를 전부 다 스폰서이자 파트너니까 파트너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 뭘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뒤에서 파트너들이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진수, 다시 말하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신뢰, 트러스트. 서로 썩었다고 하지 말고. 근데 왜 그 A를 썩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인정을 안 하냐 하면은 우리 속담에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둘 다 들어봐야 돼요. 누가 옳은지는. 자, 그러면 이제 신뢰가 뭐냐 하는 게 신뢰는 사회자본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공작한 얘기인데 이걸 현대학자들이 신뢰가 뭐냐 하는 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2차 대전이 주요 전장이 유럽이었고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었어요.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은 전후에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일본 분들 오셨는데 많이 굶어 죽었어요. 완전히 미국의 B-52 폭격으로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빈곤, 가난은 공산주의가 침투하는 가장 좋은 길이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는 거의 공산화가 다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거의 공산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대영 제국은 힘이 빠졌고 미국이 올라오고 저쪽에서는 소련이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경찰 국가가 어디였냐 하면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인데 2차 대전에서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국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국이. 그런데 그리스와 터키가 거의 공산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개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개입합니다. 미국은 나치를 쫓던 군대를 터키와 그리스로 보내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전후에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합니다. 이 마샬 원수인데요. 2차 대전을 전부 세계 전략을 지휘했던 미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이분은 사실 아이젠하워 원수는 잘 아시죠? 대통령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연합군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원수하고 이 마샬 원수를 비교해 볼 때 마샬 원수가 훨씬 유능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젠하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말하면 유엔군 총사령관은 마샬이 할 수가 있어. 마샬의 능력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마샬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샬 원수는 세계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그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그런데 군인은 뭘 하겠어요?
군인은 육군참모총장을 원하겠어요? 연합군 총사령관을 원하겠어요? 네, 연합군 총사령관을 원합니다. 군인은 야전에서 총 들고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해. 아이젠하워 마샬 원수도 자기가 연합군 사령관을 하고 싶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걸 알았어. 이 사람이 더 유능해, 아이젠하워보다. 그래서 마샬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아이젠하워를 보낼까, 당신을 보낼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양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밖에 세계 전략을 구사할 사람이 없다. 마샬 원수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연합군 총사령관을 하고 싶다. 그러나 세계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면 아이젠하워에게 양보하겠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미국은요, 문민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장교가 예편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광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간인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샬 원수가 예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못 쉬게 만들어. 미안하지만 국무장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국무장관으로 올라갑니다. 국무장관으로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ERP, 즉 유럽 부흥 계획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유럽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샬 원수의 이름을 따서 마샬 플랜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요번은 이제 국무장관 끝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치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근데 또 국무장관 하락해서 또 국무장관 또 했어요. 이제야말로 쉬어야 되겠다 하고 국무장관을 마치고 집에 있으니까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또 전화가 왔어. 그거 좀 국방장관을 좀 해줄 수 없냐고? 또 국방장관을 또 했어요.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니까 미국 적십자가 망했으니 당신이 와서 좀 살려놓으라고 해서 또 적십자 총재를 또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유능하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 분들도 자꾸 부르는 사람은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안 부르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가지고 마샬 플랜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더 마샬 플랜 이렇게 됐죠.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을 경제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초청한 것은 서유럽뿐만 아니고 저쪽에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까지 전부 다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누가 점령했냐면 소련이 점령합니다.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서방 16개국만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해줘가지고 유럽의 경제를 전쟁 전의 경제로 살려줘 버려요. 그래서 그 미국의 마샬 플랜에 의해서 원조를 받던 유럽 국가들이 만든 기구가 OEC라고 하는 기구인데 마샬 플랜이 끝나고 이 기구를 해체하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가 여기에 가입하면서 OECD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996년에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죠. 이 OECD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OECD에는 선진국들만 들어가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긴 됐는데 지금 아직 조금 부족하죠. 이렇게 해서 유럽 경제가 팍 일어나니까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일본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1968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일본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64년에 OECD에 가입합니다. 일본은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그다음에 세계의 지도자들은 후진국도 자본과 기술만 제공해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 자본하고 기술 제공이 확 일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후진국들도 자본과 기술만 제공해주면 선진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암만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기술 제공해주고 자본 제공해주고 다 제공해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느냐 하다가 사회자본이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물적 자본 다 주는데, 기술 자본 다 주는데
이 나라에는 사회자본이 없구나.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러면 사회자본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사회자본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고 애텀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사회자본이 쌓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그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성공 못해요. 그러면 사회자본이 무언가 하는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